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동생이 죽자 다시 돌아온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알려져야 할 진실이 있고 지켜져야 할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생 현석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의 휴대폰 번호가 제 연락처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끔 무심코 그 번호를 누를 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현석이는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에게는 의지할 어머니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6살, 현석이가 3살이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나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셨더군요. 우리 아버지와 이혼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현석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기억나는 건 현석이가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6살짜리가 3살짜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석이도 저도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나마 친할머니가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한계가 있었죠. 현석이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절대 떼를 쓰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올 때도 현석이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현석이와 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언니로서 현석이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고 현석이는 누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현석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우리 엄마 정말 안 올까? 그때까지도 현석이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현석이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석이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진짜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독립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현석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반대했지만 현석이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석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현석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현석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결혼을 했고 현석이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현석이는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간신히 생활비만 벌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현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어요. 몇 년 후에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석이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아버지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석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만약 내가 다치거나 하면 누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는 그저 현석이가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현석이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현석이보다 2살 어린 미영이라는 여자였어요. 현석이가 미영이를 소개해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누나,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없었다는 걸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런 내가 더 대견하다고 하면서 현석이는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현석이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도 분수를 지켰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죠. 결혼식 날 현석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현석이와 미영이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1년 후에는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석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누나, 내가 아빠가 된다니까? 믿어줘? 그런데 임신 8개월째 갑자기 미영이가 유산을 했습니다. 현석이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현석이의 상처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로 현석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죠. 2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현석이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요. 미영이와 함께 상처를 치유해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석이는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어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오빠가 사고가 났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저는 서둘러 물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을 거야. 현석이는 워낙 조심스러운 아이인데 분명히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다고 해요. 의사는 우리를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이신가요? 환자분이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는데 머리 외상이 심해서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현석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가 뇌사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날 밤 저와 미영이 그리고 급히 온 아버지는 현석이 곁을 지켰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현석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현석아, 누나야. 들려? 빨리 일어나. 미영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하지만 현석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의사는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석이는 운전면허증을 만들 때부터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는 그냥 현석이다운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저희는 현석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현석이는 떠나지만 다른 누군가는 살 수 있다면 현석이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순간 저는 현석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현석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누나가 항상 기억할게.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꺼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현석이의 인맥이 넓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현석이의 유골을 안고 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석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현석이의 보험금 정산을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현석이는 생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보험과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상속 순위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현석이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저, 그리고 미영이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보니 어머님도 생존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현석이를 3살 때 버리고 떠난 그 어머니 말인가요?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5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설마 5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일 오신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온다고요? 50년 넘게 소식도 없던 어머니가 다음 날 저는 보험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5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는.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 7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비록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마 저도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현주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50년 만에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어색함을 넘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보험회사 상담실에서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석 씨의 보험금은 총 5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건 2억 원이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인은 누구누구인가요? 부모님이 우선 상속인이시고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순입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시니까 부모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반반씩 나누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버님? 네, 현석 씨 아버님 말입니다.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반반씩이구나. 그 말투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만에 나타난 첫 마디가 돈 이야기라니. 게다가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머니, 현석이 일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들었어. 안 됐지.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 나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니 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내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어머니가 현석이가 죽자마자 달려와서 보험금 얘기를 하다니. 어머니, 현석이를 버리고 가신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는 내가 어머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날은 서류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빨리 정리해서 연락해. 나도 급한 일이 있거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현석이가 죽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50년 동안 부모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와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니. 그날 밤 저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미영이도 제 얘기를 듣고 말을 잃었어요. 한참 후에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오빠를 버리고 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석이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어릴 때는 더했죠. 그런 현석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야, 보험금 언제 나와? 빨리 처리해야겠어. 어머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뭘? 내가 받을 건 받아야지. 법적으로 내 권리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현석이를 50년 동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보험금 얘기만 하면서요. 마치 그게 유일한 관심사인 것처럼.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우선 상속인이 맞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말이죠. 그럼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인 결격 사유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니. 그날 밤 저는 현석이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현석아, 누나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석이 무덤 앞에서 다짐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석이 이야기와 비슷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양 의무 방기한 부모의 상속권 제한 법안 발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최근 들어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이 성공하거나 사망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에 나온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저희 가족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요즘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현석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중간중간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며 공감해 주었어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까요? 빨라야 1,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1, 2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보험금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이번 변호사는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첫째, 가정법원에 상속인 결격 사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서요. 성공 가능성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째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직접 설득이 어렵다면 언론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공개되면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현석이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50년 동안 혼자서 우리를 키우신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인 결격 사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언론사에도 연락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기자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정말 믿기 어렵네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시점, 그 이후 50년 동안의 기록들. 기자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이슈네요. 기사화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50년간 연락 끊은 친모, 아들 사망 후 보험금 요구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신문사로 항해 전화가 쇄도했어요. 대부분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나요? 법이 잘못됐네요. 이런 경우까지 상속권을 줘야 하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분통 터지네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내가 신문에 기사까지 냈다며? 네, 어머니.
참 대단하네.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내 권리는 내가 찾을 거야. 권리요? 50년 동안 부모 노릇 한 번 안 하신 분이 무슨 권리를. 그만해. 법적으로는 내가 어머니야. 그거면 충분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소장이 접수되었네요.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입니다. 소장을 받아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측 변호사는 언론을 이용한 인격 모독, 상속권 침해,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딸이 사실을 왜곡해서 언론에 흘렸다. 50년간 연락이 안 된 것은 딸이 연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등등.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장례식 참석건은 정말 황당했어요. 어머니는 현석이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보험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말 떨렸어요. 법정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과연 재판부가 우리 편을 들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눈을 돌렸습니다. 50년 만에 재회한 모녀가 법정에서 대립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상속권 침해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아들의 법정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언론을 이용해 인격을 모독하고 상속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피고는 신문 기사를 통해 50년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가 연락하려 했지만 피고 측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어요. 어머니는 현석이가 죽었다는 것조차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피고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날짜, 그 후 50년간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증거, 아버지가 혼자 우리를 키운 기록들,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기록이었어요. 현석이가 어릴 때 이미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재판장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50년간 정말로 자녀들과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락을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양육비나 교육비 등.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서 50년 동안 계속 어려우셨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니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사실 어머니는 재혼 후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일원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다음번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야말로 포기하세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법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모정이라는 게 없구나. 두 번째 재판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현석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 아버지가 혼자 우리를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들, 현석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자료도 준비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한편으로는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몇 군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TV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석이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는 언제 돌아오실까 기다렸고, 커서도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현석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연락해 왔어요. 저희 가족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힘내세요. 법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해요. 현석이 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주장할 차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현석이의 일생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진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저와 함께 성장한 과정,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결혼해서 행복했던 시간들. 현석 씨는 평생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이 죽자마자 달려와서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원고가 보험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0년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는 금전적 목적이 순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금 액수를 미리 확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현석이의 죽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이번에는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정말로 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 대답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끝까지 법적 권리만 주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실망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기대는 어떠세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 법이 바뀔 수 있다면 현석이도 의미 있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재판부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저는 실망했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재판장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현석이 무덤 앞에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현석이 무덤을 찾겠다고 하다니. 1심에서 이긴 후에도 한 번도 무덤을 찾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약속 시간에 공원묘지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현석이 묘비 앞에 서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차갑고 무심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현주야, 이게 현석이 무덤이지? 네. 어머니는 묘비에 새겨진 현석이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현석? 내 아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다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주야, 현석이는 어떤 아이였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석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나를? 네. 어릴 때는 특히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는 걸 보면 부러워했거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내가 너무 나쁜 엄마였나?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처를 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현석이에게 미안했거든요. 어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셨겠지만 현석이는 평생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간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웠거든.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년 동안의 공백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처음에는 창피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어떤 얼굴로 나타나겠어.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석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보험금 얘기를?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데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머니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현석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알게 됐어. 현석이의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졸업, 결혼. 모든 걸 놓쳤구나 싶더라고. 저는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주야, 나는 현석이 엄마가 아니야. 너희를 낳기만 했지. 엄마 역할을 한 건 내가 아니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다니. 현석이에게 진짜 엄마는 너였어. 내가 현석이를 키웠고 돌봤고 사랑했잖아.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내가 죽은 아들의 돈을 가져가는 게 맞나?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어머니, 현주야,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리고 미영이가 나눠받게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현석이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받아야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응.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가끔 현석이 무덤에 와도 될까? 꽃이라도 놓고 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거든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5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정말로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법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50년 동안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석이와 현주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양심, 모정의 마지막 선택 같은 제목으로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여론이 나빠지니까 포기한 거 아니냐,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계산된 행동인지.
하지만 그 후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석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꽃도 가져오시고 무덤 주변 정리도 해주시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무덤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현석이에게 말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현석아, 엄마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현주야, 이걸 현석이 무덤에 묻어줘. 편지를 펼쳐보니 현석이에게 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는 너를 낳고도 엄마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엄마 없이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그건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고 누나와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야. 엄마는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라는 걸.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미안해, 현석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도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국회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명 현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었어요.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현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무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지만 사실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법을 현석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한편 미영이는 현석이의 보험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오빠가 가장 좋아했을 일이에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렇게 현석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현석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는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학금은 제 아들 현석이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현석이는 어릴 때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아이예요. 여러분도 현석이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석이를 버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셨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현석이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현석이 무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가끔 저와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예전 어머니와 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죠. 현주야, 현석이 어릴 때 어떤 놀이를 좋아했어? 블록 놀이를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현석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워하셨어요. 놓친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현석이도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신 걸 보면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 네. 현석이는 마음이 넓은 아이였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조금씩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현재의 어머니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현석이가 살아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현석이라면 어머니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나, 이제라도 가족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현석이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생겼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가족이라는 끈을 이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석이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장학재단이 만들어졌고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석이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죽음이 가져온 변화들을 보면 현석이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아요.